네, 안녕하세요. 이오 스튜디오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는 김태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키노트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요. 저는 오늘 미디어 창업자에서 투자자로 토종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리콘밸리에서 겪은 이제 여러 가지 우당탕탕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이오 스튜디오는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와 같이 창업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이오 스튜디오는 창업자들이 만들고 성장하면서 결국 자신이 믿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런 저희의 임팩트를 범지구적인 임팩트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저희가 4개 국가에서 이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채널 중 하나인 이오 코리아, 그리고 이오 글로벌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그리고 호치민에 있는 이오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오 아시아, 이렇게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구독자분들이 170만 정도 되는데, Y 컴비네이터 다음으로 큰 스타트업 미디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디어 위에 초기 투자라는 레이어를 올려서 미디어와 투자사를 결합한 모델로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창업과 관련된 미디어는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테크크런치, 테크인에이시아, 이런 미디어 채널일까 싶지만 뭔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창업 미디어는 세계 최고의 투자사입니다. Y 컴비네이터, 안데르센 호로이츠,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Y 컴비네이터는 단연 압도적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220만이고,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해커뉴스 같은 경우에는 월 방문자 수가 1000만이 넘는데요. 안데르센 호로이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십 명의 뉴미디어 담당자들을 채용하면서 미디어로서 이 영향력을 굉장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Y 컴비네이터, A6인지 뿐만 아니라 정말 미국에 있는 많은 미디어들이 이렇게 미디어 회사로서 변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모든 VC가 미디어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창업자 입장에서, 창업자는 창업하기 전까지 어떤 VC가 있는지, 어떤 VC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대체로 모릅니다. 특히 초기 투자자,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그 투자자 관련해서도 훌륭한 창업자는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데,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창업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투자자로서 이렇게 미디어 회사를 만들므로써, 미디어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훌륭한 창업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꽤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 VC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글로벌에서는 VC의 역할이 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게 신용과 네트워크 그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채널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회사가 프로덕트를 런칭했다, 펀드레이징을 받았다 한다면은 그 작은 회사의 비디오 런칭 영상, 펀드레이징 영상들을 Y 컴비네이터의 미디어 채널을 통해 유통을 해주면서 포트폴리오 회사들에게 크게 밸류에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흐름을 보고 202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Y 컴비네이터 같은 창업 인프라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성장하는 국가에 이런 인프라를 만들므로써 전 세계적으로 창업자들을 길러내고 이분들을 연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미디어 사업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3년이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성공을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BEP 넘고 이익 조금씩 나고 이제 로컬에서 알려지고 많은 파트너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실리콘밸리 갔을 때 생각을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미국에서 미디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 가면은 무조건 팟캐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미국의 팟캐스트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했던 거는 팟캐스트를 하려면 호스트가 굉장히 유명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인지도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지금도 팟캐스트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팟캐스트는 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만난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필름 메이커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마운틴뷰, 산호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이스트베이를 넘어서 되게 산골짜기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들 왜 디즈니, 픽사 아니면은 이름 들어봤을 만한 미디어 회사에 다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도심하고 먼 곳에 사는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실리콘밸리의 미디어 산업에서 줄 수 있는 급여나 이런 수준들이 이런 저널리스트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먹고 살기에, 콘텐츠가 생겨나는 곳에서 먹고 살기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을 잘 공략할 수 있다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콘텐츠들 대부분이 이렇게 팟캐스트인 이유는 팟캐스트가 좀 편집을 별로 안 하잖아요. 이게 이런 포맷을 좋아해서도 있겠지만 그냥 인건비가 비싸서 이분들이 편집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하던 이오 스타일을 따라서 한두 시간 인터뷰를 해서 15분 정도로 이렇게 재미난 스토리를 엑기스만 잘 재밌게 전달을 할 수 있다면은 바쁘고 똑똑한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한테도 먹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로컬라이즈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의 시간은 다 귀하다라는 어떤 가설을 갖고 시작을 해서 이제 잘 먹혔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로컬라이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갔고 이제 아시아의 뛰어난 인재들, 한국과 나아가서 이제 베트남의 인재들을 활용해서 모션 그래픽, 컷 편집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익이 나면서 빨리빨리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고 이 부분이 잘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이야기 몇 가지 들려드리면, 조직 내에서 미국 가서 미디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될까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인터뷰했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회장님이셨던 이제 프랭크 슬루트만이라는 분인데 정말 데이터, 사스 쪽에서는 레전드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IPO 사례 중 이제 3개를 직접 해내신 그런 분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2호의 굉장한 팬이셨던 스노우플레이크 직원분께서 감사하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40분 동안 딱 시간을 받았는데 약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분 동안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되게 좁은 방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보통 2시간 인터뷰에서 15분 뽑아내는데 2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도 막 버벅이고 땀을 엄청 많이 흘렸는데 이 회장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20대 때 미국으로,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지금 너가 듣는 것처럼 아직도 네덜란드 악센트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지금은 나는 베스트셀러도 썼고 그리고 너 같은 이민자 직원들과 되게 성공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잘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민자들한테 되게 열려 있구나.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어떤 경영자들은 이런 마인드셋을 가졌구나. 나도 저런 훌륭한 사례가 돼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오라는 미디어를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훌륭한 창업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냥 돈 신경 안 쓰고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이 딜이라는
글로벌 사스 HR 플랫폼의 사례인데요. 그 알렉스라는 창업자가 이때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의 PR 대행사인 선을 만나다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스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Y 컴비네이터 출신 회사 중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회사였는데 싱가포르에 오면은 인터뷰 해줄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냥 팀들 다 데리고 싱가포르 나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촬영했던 영상이 굉장히 잘 돼서 딜 관련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됐고, 이때 같이 일했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현재 그 칼쉬라는 뉴욕에 있는 굉장히 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셔서 같이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파트너들과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사무실을 안 가고 집을 렌트를 해서 사무실로 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해커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커하우스라고 말하면 이제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제 사실은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일하면서 하는 이제 군대 같은 합숙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로알토라는 곳에서 이제 잡았고 방이 4개 정도 있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거실에다가는 아마존에서 싼 책상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분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사진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희 주주이기도 하신 사제 파트너의 이기아 대표님과 그리고 아내분이신데 집에 오셔가지고 요리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젓가락, 포크, 숟가락, 접시들 저희가 직접 돈 주고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한국 분들께서 기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팔로알토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저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구독자 40만까지 키우고 미국 고객사도 만들면서 어떻게 좀 미국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영어 그리고 실리콘밸리 문화권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 2년 정도 팔로알토에 있다가 저희가 샌프란시스코로 옮겼는데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졌던 게 저희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 그리고 2년 동안 한국 사업을 특히 좀 이렇게 좀 과하게 말하면 좀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한국 총괄 그때 이렇게 임명했다고 해야 되나? 한국 총괄 분께서 굉장히 팔로워십이 강한 분이셨고 이분께서 저의 미국 사업, 미국에서의 확장을 방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저희는 저희 CFO 안서연님을 걱정 인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분이 진짜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회사에 돈이 없어지면 막 표정이 어두워지는 이런 분이 계신데 이런 보수적인 CFO가 회사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3년 동안 한국, 미국 그리고 미국의 다른 도시들 그리고 베트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컨텐츠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 다니는 동안 미국에서 컨텐츠의 성장만 신경 쓸 수 있었던 저희 CCO 유건웅님 이렇게 좋은 팀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살아남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이게 뭐 해커하우스 젊은 애들이 이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일하는 게 재밌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2개월,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 2년이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프라이버시도 필요하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좀 진정으로 미국에서 뛰고 싶은 그런 언더독 인재만 회사에 남김으로써 저희가 그래도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면접 볼 때 너 글로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다들 난 글로벌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채용을 해보면은 이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회사에 나가고 하는데 또 그게 나쁘기만 한 거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커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지내면서 한 300개 정도 팀이 저희 이오하우스를 거쳐갔습니다. 어떤 창업자들이 겨우 미국에서 살아남는가, 좀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미국에 가서 뭔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이분들은 이미 능력이 꽤나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토스 쿠팡 같은 데서 초기 멤버로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도 대부분 미국 진출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흔하게 실패하는 케이스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들 앞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창업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90%는 여기에 있는 이유들로 걸러집니다. 이게 프로덕트 마켓 핏 이런 걸 찾는 문제가 아니라 약 3분의 1 정도가 공동 창업자들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국 진출, 미국에서 사업에 실패를 하시게 돼요. 이제 뭐 이민 문제라든지 연애, 결혼, 가족 이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들은 사람이 전무인데 공동 창업자 3명 중에 1명이 미국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결혼을 앞둔 연인이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명이 회사에서 나가면 그 팀은 그냥 와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 하면은 그거를 뒤로 한 채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외적으로는 로컬 기업으로서 인식이 되는 거, 자리 잡는 거에 실패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좀 인간 개조 자체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물론이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이게 패스트 팔로워의 마인드셋으로 뭔가 벤치마킹을 하는 식으로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GPT 같은 일들이 있어야 정부의 AI 자금이 모이고 또 그런 실리콘밸리 트렌드를 보고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한국에서 많이 선택이 되고 투자도 받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이제 저는 패권국가 마인드셋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전 세계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마인드셋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 기반으로 약간 공부하듯이 창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안 먹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마인드셋을 확 바꾸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빨리 해낼 수 있어 라고 좀 빨리빨리 가려다가 돈을 일찍 쓰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창업을 해서 미국의 이민자 창업자로 도전하는 창업자들이 마주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소셜 캐피탈 문제인데요. 실리콘밸리가 되게 열린 생태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컬에 막상 있어 보면은 다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성공하신 분들이 50%가 이민자 창업자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이민자들한테 그렇게 열려 있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도 한 경험인데요.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가 문을 두드리는 시장인데, 이 외국인 창업자들 이렇게 도와줘봤자 1년 내에 90% 이상은 연락 두절입니다. 이제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져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 어떤 기업의 바이어들, 고객 입장에서는 비슷한 프로덕트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막 연락 두절되는 신생 스타트업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소개해준 회사이거나 아니면은 Y 컴비네이터, 유명한 투자자, 아니면 내가 아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만나주거나 제품 구매 고려 자체를 좀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저도 이 메일을 되게 많이 받는데, Y 컴비네이터에서도 훌륭한 팀인데 거절을 할 때 이렇게 메일을 종종 보내요. 이제 너네 나라에서 월에 1,000만 원씩 반복 매출 발생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100만 원씩 버는 기업이 결국에 해보니까 더 잘 되더라 하면서 미국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 자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 VC 분들한테는 조금, 최근에 이런 경험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창업자들이
기업 가치의 30% 이상을 깎고서라도 미국 투자자한테 투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투자자 VC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Y 컴비네이터나 미국 엑셀러레이터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글로벌 도전을 처음으로 믿어주는 퍼스트 빌리버가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후기단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리서치와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배팅을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K에서 엔트로픽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되기로 했던 거는 Y 컴비네이터 창업하신 폴 그레엄이 40살에 창업을 하셨고 이미 굉장히 블로그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35이고 영상을 잘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넥스트 폴 그레엄이 돼보자. 근데 이미그런트 파운드 특히 아시아와 실리콘밸리를 이어주는 이제 그런 포지션에서 미디어라는 장점을 갖고 뭔가 하면은 뭐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 회사 리얼월드라든지 스토리 프로토콜 이런 회사들 미디어 자문도 해주면서 이 회사 성공시키는데 내가 실제로 일조를 했어 라는 레퓨테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이제 회사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패트리어트 펀드라는 미국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 벤처스와 코지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벤처스 같은 경우에 100%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빠른 초기 투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어떤 창업자에게 투자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봤던 이민자 창업자들의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설계가 됐어요. 이 창업자가 인생을 걸었는가? 창업을 했다고 리스크는 걸었지만 다 인생을 걸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든 고향, 친구와 가족들을 몇 년 동안 뒤로 하고 글로벌 기업을 만든다라는 것은 무언가 포기해야 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로 인생을 걸었는가? 그리고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보다 무언가 더 큰 것들을 위해 일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창업자인가?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여러 번 봤을 때 훌륭한가? 위기가 닥쳤을 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운 내보려고 하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키워나가는가? 이런 부분들도 보고 이제 한국인이 아닌 창업자들한테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웃긴 항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특히 남자 창업자들 볼 때 미국에서 연애가 가능한 창업자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미국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시아 남자, 한국 남자가 그 미국에서 막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네, 이게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막 버벅이면서도 저희의 가치를 팔고 스토리를 팔아야 되잖아요. 뻔뻔하기도 해야 되고 자존감도 높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보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한국 자본을 기반으로 정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력 있는 초기 투자사가 돼보자 라는 비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해커하우스인데요. 3층짜리 집이고 월세가 다 합쳐서 2만 불인데 요즘 환율로 3천만 원이 넘어요. 이게 굉장히 사치를 부리는 것 같지만 이제 베이스 벤처스와 이오가 절반씩 부담하면서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피어 39 그리고 AI 회사인 커서 본사 근처에 있고요. 이렇게 군대처럼 많은 2층 침대와 총 18명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층 침대와 책상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세미나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은 로봇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사진 속에는 그 로봇이 사시미를 썰어서 초밥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이벤트인데 이런 이벤트 하면은 주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웃들이 와서 같이 막 놀기도 하고 교류를 합니다.
미국에서 투자하면서 겪은 일들,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가장 빨리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베이스 벤처스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의 속도와 어떤 압력을 쫓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정말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냥 밥 먹다가 엔젤이나 프리시드 체크를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3 밀리언이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뭐 15 밀리언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 외국인 창업자들한테도 투자를 하자라고 했는데 뭔가 우리가 한국인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대륙에서 오신 분들을 잘 볼 수 있는 게 맞나? 긴가민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창업자한테 돈을 쐈는데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도 있었어요. 이게 저신뢰 국가에서 오신 이민자 분들도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고민하다가 놓친 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고들을 반복을 하면서 그래도 펀드의 한 절반 정도는 외국인이나 교포 창업자한테 투자를 하자, 뭐 이런 프로토콜도 만들었고, 그리고 해커하우스에서 지내면서 3번 이상 받고 또 올해 봤을 때 괜찮으면 그냥 웬만하면은 작게라도 하자. 그리고 먼저 믿어주고 안 비싸게 들어가고, 왜냐면은 저희가 초기 투자 펀드인데 이렇게 막 포모에 휩쓸려가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막 투자하기 시작하면 이게 펀드 매니저로서 좀 레슨도 없고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믿어주고 대신 안 비싸게 들어가고 밸류에드를 팍팍 하면서 저기 투자 받으니까 좋더라 라는 레퓨테이션을 만들어 가자 라는 어떤 룰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뭐 포트폴리오 몇 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저희 펀드에서는 5개 정도 했고 3개 정도 또 검토 중이고, 저희 펀드가 아닌 저희 뭐 2호에서 하거나 아니면 엔젤로 하는 회사는 총 12개 정도 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중국에서 일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어 회화 앱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엘레브플로우라는 회사인데, 이분들은 영어 중급자 이상자들을 위한 보이스 키보드 기반의 영어 학습 앱을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 바이브 코딩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타이핑을 안 하고 보이스로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용자의 언어를 영어를 잘못 말하면 교정해주고 자기네 나라 말로 해도 영어로 보내주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록을 해뒀다가 이 사람이 영어에서 약한 부분들을 초개인화를 해서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결국에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입니다. 저도 유저로서 써보다가 너무 좋길래 그냥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베이징에서 만나고, 베이징에 있는 창업자들을 미국으로 한 2번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바이두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하고 같이 엔젤 라운드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이 숨랩스라는 회사입니다. 숨랩스 이 회사는 브랜드들이 최적화된 바이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AI 회사인데요. 이렇게 딱 소개만 들어보면 이거 뭔가 트렌디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싶을 수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창업자들의 바이럴 역량 자체가 너무 뛰어납니다. 이 회사가 제품 론칭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을 때 트위터에서 200만 조회수를 얻으면서 로컬 뉴스에 쫙 뿌려주기도 했는데요. 이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온 창업자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트위터를 점령해가는 그런 패기와 끼를 보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바디오스라는 회사인데요. 이분들은 25억 명이 넘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2024년도에 미국에서 해커톤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해커톤에서 너무 두각을 잘 드러내서 그러면은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창업을 먼저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그때는 잘 안 됐는데 이후로 이분은 이제 졸업하시고 토스에 들어갔다가 나오셔가지고 다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자마자 투자를 했습니다. 정말 적은 팀원으로 크리스찬들을 위한 성공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서비스를 AI를 활용해서 3-4개씩 운영을 하는데, 아직 대박이 난 건 없지만 이 속도와 테스트의 뭐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했고, 뭐 이런 건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어사이드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AI 네이티브로 AI 에이전트 기반의 브라우저를 만든 건데 AI한테 브라우저한테 일을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B1 비자 미국 가야 되는데 사업자 비자 받아와라고 하는 건데 그냥 AI 브라우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다 하고 이제 대사관 인터뷰까지 잡아주는 이제 그런 이제 브라우저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이제 다른 하나는 오픈그래프 랩스라는 회사인데 휴머노이드한테 학습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카메라, 촉각, 시각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동기화해서 제공해주는 플랫폼과 그리고 이분들이 텍타일 센서라고 해서 로봇이 사람처럼 정확한 압력으로 물건을 짚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글러브를 만들었는데 창업 5개월 만에 1밀리언 이상의 그런 이제 딜을 수주하고 저희 집에 있으면서 엔비디아와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싹싹 빌어서 이제 투자를 한 케이스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창업자들이 미국에서 창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치만 창업자들은 세상을 넓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글로벌 세계 진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미 한국에서 데이원 글로벌 가능한 영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는 팀들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희가 딱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적인 이야기 하는데 약간 이렇게 주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창업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괜찮은지 연인 관계 괜찮은지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눠 보시면은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이호하우스 내년도에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SF 도심에서 정말 이너서클이 돼보기 위해서 확장 이전을 할 생각이 있는데 부동산을 이제 렌트해서 직접 취득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떠들썩하게 성공을 해볼 생각이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